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합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유시민 이야기 듣고 막 좀 제가 열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네. 네. 그럴만 뭐 하시죠 뭐.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뭐 학력 비하, 여성 비하, 거기다가 뭐 생산직 그 근로자 비하, 이게 모든 어떤 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권양숙 씨 이야기했지만은 노무현 권양숙 씨 두 사람 다 이 고졸이죠. 본인의 그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예. 그런데 노무현 이사 그 재단의 이사장을 했어요. 유시민 씨가.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할 때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 노무현, 권양숙 두 사람을 다 우습게 봤겠군요. 우습게 봤을 거예요, 속으로. 이런 그 5월 이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하면은 뭐 심하지도 않습니다. 유시민 씨가 2004년에 노인 피마 발언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30, 40대의 훌륭한 인격체였을지라도 20년이 지나면 내 세포가 변해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제 개인적 원칙은 60대가 되면 가능한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67세일 겁니다. 아마 유시민 씨가 67세. 그러면은 60세의 내 세포가 자기 말대로 자기 말에 따르면은 60세의 내 세포가 변했다고 하면은 지금 67년 동안 내 세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60세부터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본인은 책임 있는 자리 뭐 자리는 지금 가지 못해서 못 가는 거지만 이 지금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뭐 어쩐 자리죠. 예. 거기다가 뿐만 아니고 이런 방송국에 나가서 김호준 씨 방송국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세포가 정말 이상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60세 넘으면 그 노인들은 뇌세포가 죽는다. 그래서 정상적인 뭐 마치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과거에 인격체가. 발언을 했는데 네. 이번 발언을 보니까 유시민의 뇌세포가 죽어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인격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60세가 되면은. 예. 근데 본인 지금 67세니까는 완전히 그 본인의 현재 인격체가 어떤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이죠. 생생님은 노망난다 그러는데 그런데 유시민이 사실은 좌파의 스피커 아닙니까? 그렇죠. 좌파의 스피커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건 유시민만의 생각일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니죠. 유시민만의 생각이 아니면 또 거기 김호준 방송에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김호준 방송에 가서 한 이야기는 이것은 결국 이제 그 설란영 씨가 지금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역으로 나왔고 해서 호남에서 이렇게 계속 그 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예. 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다가 지금 막판에 좀 추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 일종의 뭐 역할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비하 발언이죠. 예. 비하 발언을 한 건데 사실 그 유시민 씨는 그 전에 김문수 후보에게 한번 진 적이 있어요.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렇죠. 도지사 선거 때 한번 본인이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도 본인이 다스리지를 못하고 여기 와서 마구 이제 토해내는 이 김호준 방송에서 이제 장을 깔아주니까 예. 거기서 막 토해내는 그 상황에서 이런 그 몰지각한 이 발언이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정도 발언이 좌파의 주요 인사가 나오면 여성단체나 좌파 시민단체나 통상적으로 우파 주요 인사가 이런 발언을 하면 막 엄청나게 난리죠. 비난하고 막 성명서 내고 항의하고 그럴 텐데 예.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또 선거 앞이니까는 또 모른 체 하겠죠. 모른 체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준석 씨 그 발언 때문에 예. 그 여성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 뒤숭숭하고 저게 전 도덕적인 비판을 받고 있죠. 물론 그것을 제공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도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양쪽이 다 지금 그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결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혐오성 발언, 비하 발언이 나왔는데 선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좌파 쪽의 여성 단체들은 모른 채 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 비하뿐이 아니고 뭐 학력 비하 거기다 생산직 비하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제대로 된 시민사회단체라면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유시민이 열등감에 쪄들어 있나 봅니다. 본인이 지금 우리 평론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기도지사 할 때 그 선거 때도 김문수 후보한테 지고
본인은 좌파 스피커로 꽤 이름은 알려졌는데 대통령 후보 자리는 안 되고 본인은 안 되고 자기 배우자가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안 되니까 경쟁 의식을 넘어서 이제 열등감에 쩔어 있나 봅니다. 이 귀족 좌파들, 강남 좌파들이 사실은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그 뚜렷한 어떤 뭐 목적이 있으거나 이런 게 뭐 우리가 그냥 과거에 진보라고 하면은 예. 그래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진보 그 어떤 뭐 그 이론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현실에 맞지 않지만은 그래 저 사람 철학은 있어 이렇게 그 저희들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가 아니고 그냥 이 어떤 뭐 권력을 쫓아서 그러니까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기득권에 계속 기생을 하는 그런 하나의 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호준 씨를 누가 지금 좌파라고 저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좌파 스피커지. 지금 유시민 씨도 거기 좀 젊었을 때는 뭐 젊었을 때도 그때 서울대 플라치 사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건. 예, 플라치 사건의 그 주연이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좀 의심스러운 뭐 여러 측면에서 의심스러운 인격체가 돼 있었는데 인격체로 인식이 됐는데 지금 인격체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인격체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이야기예요, 인격체. 그때도 인격체가 의심스러운데 지금 그 인격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걸로 봐야죠. 무슨 뭐 이게 뭐 진보 뭐 이런 그 개념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유시민의 막말, 망언을 통해서 그 좌파들의 인성, 인격,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 장면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지난 28일에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씨, 우리 유명하죠. 뭐 예능인으로서도 유명하게 지금 날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인생사, 대통령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정책 3가지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뤘어요. 가장 대비되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장면 보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 자, 김문수 후보, 이재명 그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가족들하고 싸운 거지. 그게 또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받았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고문받을 때 전기고문, 물고문. 전기고문은 이제 빨가벗겨 놓고 큰 의자에 묶어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구리선을 이렇게 완전히 깨구리 뜯듯이 사람 푹 뛰어. 그러면 이게 살갗이 딱 까져가지고 물을 또 들이부으니까 피가 이렇게 쫙 흘러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틀어지고 나중에 도저히 죽겠다 해서 죽으려고 이렇게. 예. 조금 이따 김문수 후보 고문과 관련된 건 조금 영상을 길게 한번 볼 텐데요. 자, 가장 대비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 후회되는 순간. 이재명은 가족사 이야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끌려가서 어려운 고초를 겪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나라 그 근대사잖아요. 현대사잖아요. 예. 역사 속에서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줄기에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안에 김문수는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종의 역사를 정언을 하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본인은 지금 전향을 해서 좀 우파의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하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보면은 가정사, 개인사입니다. 개인사인데 그게 이제 가장 뭐 힘들었다. 그 이야기하는데 이건 왜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힘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변명이죠. 변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이 계속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가정사다 그냥 가정사다 이렇게 그건 퉁치고 넘어가기 위해서 남의 아픈 가정사를 묻지 마라. 그때 힘들었다. 더 이상 나에게 그거 묻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묻는 것은 개인의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대선 후보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 문제나 그런 것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것은 내 개인의 문제고 가정사니까 묻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힘들었다는 것을 그것을 꼽는 거죠. 아주 개인적인 문제고 또 어떤 변명을 위한 그런 답변이 나왔고 김문수 후보는 역사 속에 몸을 던진
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문수 후보의 과거 고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체포돼서 고문을 받았던 일화는 가끔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 홍진경의 유튜브를 본 분들은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 가슴이 많이 아팠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댓글도 여러 개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박노해 씨, 심상정 씨도 등장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 장면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고문의 후유증도 있죠. 후유증. 자, 그 홍진경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발언, 김문수 후보의 말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노동운동연합이라고 있어. 서버련. 제가 이제 제일 두목이고 그 밑에 이제 박노해, 심상정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있어.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 심상정 이런 사람들 찾아내라. 나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 안 하니까 이제 전기고문, 물고문 이런 거 막 하는데 전기고문은 이제 빨가벗겨 놓고 큰 의자에 묶어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구리선을 이렇게 감아. 완전히 깨구리 뛰듯이 이 사람 푹 뛰어. 그러면 이게 살갗이 딱 까져가지고 물을 또 들이부으니까 피가 이렇게 쫙 흘려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얼굴이 틀어지고 전부 상처고. 나중에 도저히 죽겠다 해서 죽으려고 이렇게 두구레가 딱 묶어 놓으면 이게 머리를 아무 찧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또 막 지르면 방성구가 있어요. 혀를 이렇게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 묶어 놓고 방성구에다가 두구 같은 거 씌워놓으면 소리도 못 지르고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없고 교도소는 죽을 자유도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신의가 있는 사람인지 자신이 겪을 고초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뭐 과거에 물론 좌파 운동이긴 했지만 그 시절에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한순간도 잃지 않은 건 초인내적인 초인간적인 인내와 의지, 신의, 동지의 동료를 지키는 마음 뭐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신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일부 드러났는데 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심상정 걸 소재를 대라고 하면서 이제 고문을 한 거죠. 그렇죠. 고문 내용도 저건 좀 영화에서나 보는 영화보다 더 정말 생생하네요. 제가 들어보니까는. 예. 정말 저렇게까지 과거에 고문을 했구나. 근데 그것을 다 견뎌내는데 지금 담담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본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인식을 해왔는데 심상정 이제 어디 있는지 그것을 대라고 고문을 했다는데 심상정이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김문수 그 후보에 대해서 노동운동계의 그 전설이다. 전설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연이 있었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는. 네. 그러면 심상정 그 전 정의당 대표가 지금 와서 김문수 후보 좀 지원 요새 좀 하면 안 되나? 그런가요? 아니요, 그 농담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이고 특히 지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 보상금도 받지 않는데 저런 정도의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을 하다가 저런 고초를 당했으면은 1급 중에서도 그 1급 보상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민주화 그 운동 보상 대상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또렷한 그 어떤 그 업적도 행적도 없는데 그냥 어떤 이 그 집단에 같이 이제 속해 있었다는 그걸로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뭐 보상을 받기도 하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전에 우리 그 일제 시대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 안 한 거 이거 굉장히 구분을 해서 보상도 하고 처벌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정말 민주화 운동에 그 기여를 한 사람 김문수 후보처럼 이런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 언저리에 잠깐 있었다거나 그렇게 한 그 인연으로 어떤 보상을 우리 세금으로 보상을 받고 이 부분도 좀 한번 걸러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런 데 대해서는 정말 국가가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국가 공권력이 저렇게 그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자,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고초 부분을 봤는데
과거 고초만 겪은 게 있는 게 아니죠. 자, 또 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됐는지, 뭐 전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상적인 어떤 입장, 정치 노선 이런 게 바뀌는 특히 이제 사상적인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는 과거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사회주의자에서 보수 자유주의자로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이제 설명도 하는데요. 그리고 소련과 동독의 몰락, 민중당 활동 당시의 북한 간첩 김낙중, 이선실의 일화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영상 보기 전에 그 사이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대선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사회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 아니 사회주의자에서 보수 자유주의자로 바뀌는 그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거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예. 정신이 안 차리더라고. 나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좌익 공산주의자였으니까. 그리고 동독도 무너져 버렸어요. 나는 그런 사회를 유토피아로 정하고 운동을 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92년에 내가 민중당을 했어요. 민중당이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고 민중당의 그 당 대표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북한에 간첩이었어. 김낙중이라고. 우린 돈이 없어 복사기를 못 샀어. 복사기를 그 할머니가 사줬어.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간첩에 북한에 아주 고위직이야. 예, 그 장면까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는데 송권부장님. 네. 지금 뭐 김낙중, 이선실 이야기도 하고 동구권 붕괴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의 변화를 취재를 하고 많이 봐오셨을 텐데 그 시절 생각하시면서 저 지금 발언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때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가 연달아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 또 우리 그 북방 외교가 일어났던 시점이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상황에서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때 공산당 서기장이었죠. 그 서기장의 어떤 보고서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유토피아가 아니란 것을 이제 느꼈다 이런 그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시점에 그 1980년대 후반 그 시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했어요. 좌파에서 우파로 그때 전향하는 게 일종의 뭐 어떤 그 시대 트렌드처럼 돼 있었어요. 그때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박노해를 휘하에 두고 있던 그 전설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박노해도 전설인데. 박노해 심상정 네, 두 축이었다고 하죠. 그 전설을 네. 그 휘하에 두고 있던 그런 인물이니까 그리고 그 전향을 해서 그 전향을 하기 전에는 또 민중당을 또 창당을 했었어요. 민중당을 창당을 이재호 전 의원하고 같이 그렇죠. 전 의원하고 그 창당을 했는데 결국 그 시점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그 흐름의 선두에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떤 전향 과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간첩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배추도사님. 네. 사실은 이제 사상 전향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처럼 뚜렷하게 이런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와 함께 이 좌파들 안에 이제 간첩들이 있다는 건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민중당에도 간첩이 있었네요. 최근의 상황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지금 우리 유권자들이 뭐 탄핵 이야기하는데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제가 전체 유권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과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예.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지금 북한에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 운운하면서 북한 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 우리가 그냥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빨갱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한 번만 머릿속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정은을 떠올려 보세요. 김정일을 떠올려 보세요. 김일성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죠? 두 번째, 저는 지금 심지어는 중국 사람이 미군 부대를 사진 찍고 가고 있고 대만인들이 사진 찍고 가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송국근 대기자도 계시고 또 우리 화영권님도 계신데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이른바 말하는 체제 경쟁 아닙니까? 그렇죠. 남한의 간첩이 한 명도 없을까요? 한 명도 없을까요?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첩 잡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셨죠. 세고 셌다. 그런데 한 명도 잡았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지지 않아요. 다 비밀로 처리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치 토론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 무슨 뭐 카리나 이야기 이게 아니라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는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젊을 때 이 이른바 민족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가슴 뜨거워지지 않은 젊은이가 있습니까? 다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현실을 보면서도 이걸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지도자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김문수는 딱 보면서 사회주의가 유토피아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니까 야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다 나눠지니까. 북한이 지금 그런가요? 지금 평양에 지금 퍼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탈북을 안 해요. 개마고원인근 함경도 신의주 지금 굶어 죽어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마당도 그렇고. 그러면 그 현실에 지금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뭐냐? 이거 아니다.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 공산주의는 이건 썩은 체제다. 알 거죠. 그리고는 바로 생각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가장 우리 대선 이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가올 가장 큰 위협을 따진다면 트럼프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고 저는 북한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대선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슈가 돼야 될 것 안 되고 있는 게 북한 문제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수천 명 감축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같으면 진짜 합니다. 저번에 1기 때 독일에 있던 미군들 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이 우리나라를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트럼프가 그냥 그 점령군으로 취급받는 미군을 두지 않을 거예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이재명이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전 정부에서 계속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시도를 했는데 계엄을 하기 위해서 도발을 시도를 했는데 김정은이 잘 견뎌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견뎌줬다. 그리고 남쪽에서 탱크를 밀고 들어올까봐 뭐 방벽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재명 집권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지 저는 좀 상상만 해도 조금 좀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이 뭐 재판은 다 밀어놓는다고 해도 나중에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에 가려고 그러면 미국 출입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번 대선에서 충분히 지금 쟁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마지막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은 아니고요. 턱걸이 많이 한다고 그러죠. 김문수 후보 몸 관리 화제가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를 보면 몸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턱걸이로 널리 알려져 있고 태권도도 했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 우리 표장님. 네. 김문수 후보의 장기 중에 턱걸이가 장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가 왜 아주 어려운 시험에 가까스로 합격이 됐을 때 시험을 뺐을 때 특거리 합격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대단한 겁니다. 특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특거리 당첨되나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른바 73입니다. 그렇죠. 예. 저보다도 한 26살이 더 많은 뭐 20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전 특거리 하나도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 체력은 정말 김문수 후보의 자기 관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식욕 그다음에 또 물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 지금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물욕이잖아요. 물욕 아닙니까? 대장동
대북 송금, 권력욕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음식, 저는 막 짜장면이 앞에 놓여 있고 짬뽕이 놓여 있고 볶음밥이 놓여 있으면 못 참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관리를 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이는 73이지만 사실상의 생체 나이는 신인 것 같아요. 신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는 저거는 자기 관리에 엄격하다. 그리고 절제돼 있다. 지도자는 그게 중요해요.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른바 성욕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들의 유혹. 그게 이번 3차 토론에서도 제가 저 추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예. 실제로 가족들도 검증을 받아야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상도 이제는 물을 여지가 없어요. 왜? 분명한 전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상을 가지고 있는 두 거죠. 번째로는요. 물욕이 있습니까? 24평, 6평짜리 아파트 단 하나예요. 세 번째는요. 식욕이 있습니까? 배 나왔습니까? 턱걸이 못합니까? 저는 대선 후보자로서 73세 나이에 트럼프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자기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관리하지만 다른 데 갈 때도 얼마나 청렴합니까? 어디 무슨 1억 원 하는 회원권 하는 그런 헬스장을 갑니까? 호텔 헬스장도 아니잖아요. 저 산 이 헬스장이잖아요. 야산 헬스장에서 턱걸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턱걸이를 보면서 심상치가 않네요. 예. 우리가 어렵지만 어떤 것을 달성했을 때 턱걸이 한다는 이야기하거든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 앞에 놓여 있는 운명도 턱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티브 김님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한번 마지막 요 앞에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볼게요. 우리 손권 평론가님, 우상호가 앞서 이제 유시민이 설란영 여사를 향해서 했던 말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상호가 지금 민주당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횡재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다. 자기 당 내분과 분열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을 통합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쏘아붙였어요. 자, 설란영 여사에 대한 유시민의 막말 앞에서 이렇게 다뤘는데, 우상호는 김문수 후보가 그냥 횡재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문수 후보의 존재감이 두려운 거죠. 두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깎아내리기를 하는데, 우상호야말로 본인이 이제 386의 뭐 대표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86, 486, 586, 686까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짜 민주화 운동의 한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상호하고 김문수 후보 인생 역정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뭐 사상 면에서나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그때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 전에 뭐 고르바초프 그 효과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변함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지금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모든 그 진영을 다 두루 고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서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갑작스럽게 뭐 행제로 됐다고 하면은 본인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386 때 그 운동권에 가담을 해서 그 뭐 사진도 찍히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386, 486, 586, 686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 기득권을 누려온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행제로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기 관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진짜 꾸준해요. 제가 김문수 후보를 처음 봤을 때가 제가 국회 출입할 때인데, 그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이라서 국정감사 같은 데 가면 항상 취재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그 국정감사 가서 점심을 먹고 나면은 다른 그 의원들은 휴게실에 앉아서 뭐 있거나 뭐 저 밖에 나서 담배를 피거나 하는데, 항상 이렇게 근처를 걸으면서 스트레칭을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죠. 성실하고 이제 자기 관리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이 횡재를 한 게 아니고 준비된 그 대통령 후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리려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행제요. 그거는 비명 행사, 친명 행제할 때 나오는 그 행제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오히려 판세가 앞서고 있는 후보면 오히려
더 넉넉하게 너그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의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건 중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무슨 뭐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거니까 아니 두 분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끝나고 나도 그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중도는 최소한 아니 왜 재판 결과가 안 나오지 생각할 거예요. 예. 그거 지금 다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횡재 아닙니까? 횡재수입니까? 횡재세는 있죠. 횡재세. 그러니까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김문수 후보의 재발견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기지사까지 참 잘 나갔습니다. 누구 말대로 제가 이런 말이 적절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참 이제 세상 정치는 이미지의 시대가 됐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저 역강한 이력에 뭐 좀 더 호감 가는 그런 연예인 같은 외모였다면 제가 볼 때는 인기 대폭발이었을 거예요. 이걸 정말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외모 거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외모 이상의 이 매력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역 격파를 했어요. 이건 몰랐던 사람 많을 거예요. 아. TK 경북고등학교 나온 남자가 예. 순천여고 나온 설란영과 세진전자에서 만나서 설동지 사랑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 그런 목소리를 했어요? 아니 허앵커 우리 또 이 송평론가님 허앵커님 평론 그 당시에는요 경상도에서 갱상도에서는 예. 호남 전라도 출신의 아내를 데려온다 그러면 니 미친나 니 돌았나 아, 그렇지. 마 허적 파뿌라 이놈 새끼야 모르겠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지인 겁니다. 순천여고 지역 격파를 한 사람이에요. 지역 격파를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순천여고도 대단한 여고예요. 순천고등학교 순천여고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고등학교 나왔다고 무시하나요?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김문수가 그거 개의했습니까? 개의치 않았어요. 설동지 사랑해 I love you 그러니까 학력 격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송병당도 아세요. 그런데 서울대와 순천여고 저는 순천여고가 더 낫다고 봐요. 근데 이걸 격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서 행제를 했다? 안 맞죠. 재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건 말이 돼요. 재발견은. 새로운 김문수 후보가 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재발견했죠. 그래서 파팜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파도 미남인 그 파팜이요. 예, 네. 파팜이. 예,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이재명 장남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장남. 자, 과거에 도박 사이트, 도박 문제가 불거졌고 성매매 의혹까지도 불거졌는데 자, 이번엔 도박 자금 문제, 불법 도박 자금 문제, 재산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성적 음란물 문제.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이 불법 도박 자금 문제를 먼저 다뤄볼 텐데요. 자, 장영하 국민의힘 진실 대응 전략 단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동호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총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고한 재산은 2019년 부친 이재명 후보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 원뿐이며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신고된 전 재산 불과 390만 원에 그칩니다. 예, 자금 출처, 신고된 재산 내역이 이상하다, 뭐 몇 가지가 제기됐는데 송권 평론가님, 네. 요 문제 어떻게 지금 듣고 알고 계세요? 일단 이게 지금 이 자금 출처도 분명히 따져야 되고 지금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2억 3천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도 분명히 밝혀내야 되지만은
저는 이거를 이재명 쪽이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2022년 대선 때 불거졌습니다. 불거졌는데 그때 이재명이 이 그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이게 도박 사이트에서 뭐 댓글 단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도박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그 공소장에서 1,000만 원이 아니고 2억 3천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23배입니다. 23배 축소한 거죠. 예. 그때 그 국민들에게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선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축제를 한 것이고 은폐를 한 것은 뭐냐면은 작년 10월달에 벌금 500만 원 받은 것을 은폐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도가 안 나왔으면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공소장에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신 어떤 뭐 저기 음란물을 게시한다거나 예. 도박까지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유력한 대선 후보 그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아까 그 아들이 500만 원 약식 그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그때가 작년 10월이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최고조에 올랐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정식 재판을 요청을 하면은 이게 또 보도가 되니까 아예 그 정식 재판도 요청도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그것이 일종의 은폐죠. 왜냐하면은 뭐 공인 중에 공인인데 공인 중에 공인의 아들이 그런 그 음란물 게시나 그 상습 도박, 불법 도박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거면은 상당한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다 묻어버렸고 이번에 언론에 의해서 그게 들춰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음란물 뭐 그런 뭐 그 이야기를 뭐 댓글을 단 것도 있고 또 2억 3천만 원이 도대체 어디서 와서 그렇게 돈을 도박 자금으로 썼느냐도 있고 여러 가지 밝혀야 되지만은 이재명에게 딱 가면은 이재명이 이런 문제들을 축소하고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자, 이거 예. 짧게만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건 아주 위험하고 또 위태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도박 사이트에 2억 3천만 원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의 출처가 어디죠? 저는 지금 왜냐하면 돈의 출처 아들과 관련된 이 돈의 출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재명 후보에 계속 거부하고 본인 통장에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거 2억 3천만 원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들 통장에는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누가 줬을까? 누가 줬느냐? 무슨 목적으로 줬느냐?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성희롱성 댓글을 게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제기한 겁니다. 이준석 그렇죠. 후보가요. 자극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표현이 여성들이 받아들이기에 혐오스럽다면 그것은 지적받아 마땅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 출발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희롱성 댓글에 대한 부분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이 있나요? 왜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의 의원들 우상호 의원, 전 의원 또는 뭐 조성래 수석 대변인 상당히 지금 각을 세우고 이준석 후보의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상호 전 의원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왜 이 설명을 안 해주죠? 많은 유권자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 5천만 원,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이 확정됐잖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 가족의 이 벌금형 500만 원이 절대 작은 이 처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어느 수준인지. 네 번째는 뭐냐면 정형 5천만 원. 잠깐만요. 허행크께서는 아직 결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동호가요. 했습니까? 이제 며칠 후에 결혼한다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저 아직-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동안이셔가지고요. 미혼인 줄 알고. 저 결혼했고 애도 2명이나 있습니다. 약간 눈빛은 원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농담이고요. 그러면 지금 미혼인 아들에게 5천만 원의 정여도 일반적인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웬만한 재산이 좀 있어야 5천만 원. 아니 우리 성국근 평론가나 저 같은 사람은 자식한테 5천만 원 정의할 여유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그동안 20대 30대에 정말 이 모든 국민들이 잘 사는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떤 여윳돈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래야 아 이건 그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근데 평론가님 지금 앞서 내용을 이제 뭐 대략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약식 기소가 적절했냐 이 문제도 제의가 좀 됐어요. 아까 이제 벌금 결국은 500만 원을 맞긴 했지만 이 불법 도박 자금하고 또 하나는 이 성추행, 성희롱성 발언, 음란물 이 게시 두 가지가 공소가 된 내용인데 이게 검찰에서 약식 기소가 돼서 당시에도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식 기소 정도 사안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벌금 500만 원 정도 나올 사안이면은 또 저기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잖아요. 예. 상처 도박하고 음란물 게시 같으면은 아마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아니었었으면은 이게 그 약식 기소에 거치지 않고 정식으로 이제 재판에 넘겼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봐주기 논란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는 약식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제 공소 내용을 그대로 이거는 선고문이 판결문이 없다고 그래요. 예. 약식 명령으로 이렇게 벌금을 할 때는 그러면 검찰의 공소장을 다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정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 이재명도 지금 본인이 재판을 하면서 검찰 공소장은 전부 다 조작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자기와 관련된 조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들 문제는 왜 이거 그 조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해야지. 정식 재판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조작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이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 그 아들 이동호 씨의 뭐 어떤 일탈이나 뭐 인성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인 이재명 쪽으로 다 책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2억 4천만 원의 그 불법 도박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이게 그 지금 도박을 했다는 그 끝 무렵 되면은 이 이동호 씨가 어떤 업체에 불법 취업을 해요. 예. 불법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특혜성 취업을 하죠. 이 이재명 쪽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때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그때 어떤 인허가를 내준 쪽의 그 업체의 모기업에 그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 도박을 했다니 끝말미예요. 끝말미에 그 취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과 어떤 일종의 뭐 도박 빚이랄까 이런 것과는 또 상관이 없는 거냐. 그리고 이 특혜 취업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특혜 취업 논란이 있었죠, 공기업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아들 특혜 취업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아들이 그런 의혹이 있다면 이것도 유권자들이 분명히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투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먼저 이 불법 도박 자금 문제, 자금 출처를 포함해서 신고된 재산 내역의 의문 뭐 여러 가지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집니다.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 씨 음란물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준석 긴급 기자회견 영상 듣고 우리 배용찬 소장님께 이 문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예. 자, 이준석 후보 긴급 기자회견 영상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젓가락 발언으로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죠. 이준석 후보 본인의 이제 주장 해명도 하고 있는데 인석 주장의 표현이 적절했느냐, 이 대선 후보 톤에 적절했느냐 이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성적 여러 가지 담긴 이 표현을
여성과 관련된 적정하느냐 이런 것까지 담겨 있고 이동호 씨의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달리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일단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구분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예. 번째는 뭐냐면 젓가락은 좀 부적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거, 그리고 전 국민이 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자칫 젓가락이 카리나라는 에스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입니다. 또 카리나는 더더군다나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결이 되면 진짜 사람들이 젓가락 카리나 연상하는 순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앞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카리나를 공격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들의 검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과연 이렇게 진짜 이거는 이 희롱성에 해당되는 댓글과 관련된 부분을 제기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의 출처입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녀에게 더군다나 취업도 했고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도박 배팅까지도 하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정의한 그 배경은 뭘까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 마치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어떤 괴멸 작전 이걸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원했던 것은 검증이었지 이것을 통해서 마치 성희롱성으로 자극적으로 선거판을 몰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아들과 관련된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한 그런 성명을 내놓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죠. 한 가지만 좀 사족을 달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왜 권영국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을 못하죠? 아실 겁니다. 허앵커도. 네. 바로 이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의 또 그 이전의 이름은 정의당, 그 이전의 이름은 또 민주노동당이었죠. 그런데 정의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대표와 정의당의 저는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 이 국회의원 정치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그 표현은 자극적입니다. 이준석 후보. 하지만 이재명 후보 검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정의고 그것이 바른 사회에 또 이 정치인의 자격을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준석에 대해서는 마치 이 인간 말종처럼 취급을 하면서 왜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죠? 예, 검증의 문제였다. 발언은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의 과정이 있다. 자, 그런데 변호관님, 이동호의 이제 성희롱 관련 글에 관해서 민주당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지금 아주 가관이에요. 처음에 이제 여성 혐오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이동호 씨의 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확인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이번에는 최근에는 젓가락 댓글은 남성 대상이었다. 성적 취향이 좀 다양한가 보네요. 남성 대상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미 공소장에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이제 말 바꾸기 태도나 뭐 상황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선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란 사람이 예. 그 후보의 그 아들이 그 어떤 음담 패스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후보가 한 것도 아니고 후보의 아들이 댓글을 달아서 지금 저희들이 아주 이거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 용어 사용이 뭔지를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예. 그 용어를 저희들이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그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이야기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후보 아들이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해명하느라고 급급을 한 것이 지금 저 수석 대변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저 국민들이 볼 때 온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민주당이 그리고 이게 남성을 상대로 향해서 했다, 여성을 향해서 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그 이준석이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러면 남성이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게 지금 대선 사흘 나흘 앞두고 나올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북한 문제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이야기도 많은데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은
저는 이준석과 그 이재명 같이 공동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조금 전에 우리 그 배중찬 그 평론가께서는 그 이준석을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생각이 달라요. 이준석과 이 이동호의 그 이런 서로 그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은 본인이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꿨다, 순화시켰다고 했는데 그 원어하고 저희들이 말을 못하는 원어하고 이준석이 이야기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 수준이 저지대라는 것은 똑같아요. 저지대랑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꿨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이 그 지금 우리나라 그 대선 후보 TV 토론이 정착이 돼가는 상황이에요. 네. 정착이 돼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을 완전히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일순에 저는 무너뜨렸다고 보거든요. 제가 저 TV 토론을 들으면서 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이 망하는 것은 뭐 문제도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저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준석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결을 달리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동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동호 씨의 인성 이거야 그 개인을 그 어떤 일탈 일렇게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회피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회피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성매매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 성매매 사이트에 그 성매매를 한 후기를 막 올렸죠 사이트에. 경험담. 예, 경험담을 막 올렸죠. 네. 경험담을 올렸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본인이 그 성매매를 부인을 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댓글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성매매는 없었는데 성매매 후기를 남길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도 그냥 이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려서 그 문제가 지금 이번에 또 다시 또 불거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데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짧게만 그러시죠. 제가 이준석 후보를 두둔한 거 아닙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그 자극적인 표현은 지적을 받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하려고 했던 그 취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바로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에 대한 검증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시민의 과거 발언 영상과 자, 이게 논란이 되면서 정청래가 젓가락으로 뭔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스스로 젓가락을 키우네요. 자, 유시민의 과거 발언 영상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에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을 두둔했던 그 발언을 한번 듣고 정청래 젓가락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변호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그냥 보통의 청년이라면 혀좀 쩌쩌고 아는 사람이 알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게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혀 쩌쩌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젓가락도 1번이네. 1번 이재명. 자, 유시민의 저 발언과 전원책 변호사님의 그게 혀 쯧쯧하고 넘어갈 그냥 수준이냐. 정청래 젓가락 들고 1번이네. 어떻게 평론가님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냥 혀쩌쩌차고 넘어갈 문제면은 그러니까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마을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어떤 애가 이제 그런 것을 올렸다더라. 예. 그러면은 혀 끌끌 차고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그 누구 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시골에도 그렇게 됩니다. 걔 누구 집 아들이네.
그러면은 그 집안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그 집안이라는 게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어떤 뭐 그 인성이나 모든 것을 일단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것이 드러났으면은 백배 사죄를 하고 엎드리고 해야 되는데 계속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수석 대변인에 나서가지고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은 당연히 혀 꺾을 차고 말 게 아니고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야 되는 이야기가 맞죠. 전현책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먼저 유시민 작가 관련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을 했어요. 그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정호김 전 의원이에요. 유시민 작가가 뭐 지금 우리 게시판에서는 작가라는 꼬리표도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시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유시민이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혐오스러운 발언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MBC 100분 토론이라면 한때는 대한민국의 간판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이건 아예 대놓고 특정 후보를 뭐 혐오스럽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김 전 의원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정말 토론이에요. 토론. 객관적인 토론이라 해야 돼요. 최근에 있었던 토론이니까. 그러면 정호김 전 의원이 어떻게 물어보면 이준석 의원이 싫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면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싫어요. 싫어요. 그랬죠. 아니 제가 허행크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중파에 그것도 한때는 대한민국의 간판 대담 프로그램에 특정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담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왜 선관위가 제재 안 하고 왜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제재 안 하죠? 두 번째, 지금 젓가락을 들어서 이거 2차 가해입니다. 지금 빨리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돼요. 이거 2차 가해입니다. 그런가요? 이 2차 가해는요. 심각한 게 자칫 이 젓가락을 가지고서 기호 1번을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저는 엄청난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SM 엔터테인먼트 에스파 카리나에 대한 정말 직격을 날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끌어오르는 그 수치심을 참을 수 없게끔 분노를 유발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의 젓가락 들고 1번 하는 것이 지금 후폭풍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만 땡큐 또는 누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쉐쉐 이럴 것 같아요. 왜? 여성들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단일화가 없는 선거 판세에서 여성 유권자가 절반이거든요. 여성 유권자들이 저런 모습 보면서 이준석 하면서 이미 또 표 빠져나왔죠.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는 표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젓가락을 드는 모습 하면서 빠져나오는 표가 또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표가 지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표가 왜? 지금 상당수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 이틀째지만 TK 투표를 보세요. 지금 영남권 수도권의 강남도 투표율이 낮아. 이들이 지금 웅크리고 있다가 본투표율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사진이 무서운, 왜냐하면 여러분들 선거에서 아셔야 되겠지만 제가 30년 이상을 선거를 분석해 왔지만 유권자들을 제일 무섭게 만드는 것이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앵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선거는 AI 선거다. 앵거와 I, 인트레스트. 근데 지금 앵거가 극도로 치밀고 있어요. 극도로. 이 젓가락을 민주당의 파란 점퍼를 입고 든 저 모습이, 저 사진을 국민의힘은 그걸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혐오스러워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이래야 유권자들이 아는 거죠. 이건 2차 가해입니다. 3차 가해입니다. 지금 뭐 여러 장면들을 봤는데 이동호라는 사람, 이재명의 장남, 그 장면들, 불법 도박과 성추행과 관련된 성적 음란물을 뻔뻔하게 게시를 하고 성매매 관련해서 경험담으로 들리는 그런 것들도 버젓하게 해온 집안 자체가 그런 집안이네요. 그 장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한 주제 다뤄볼 텐데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많은 분들이 누르시지 않았는데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 1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인 1인 1 좋아요. 자, 이낙연 전 총리, 자, 영상 보고 오겠는데요.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후보는 12개의 범죄 혐의를 모두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공범들의 유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민주주의도 바스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결단나는 것입니다. 예, 송권 평론가님, 저 이야기 이제 찬조연설이 좀 긴데 어쨌든 핵심적으로 몇 가지 괴물 독재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찬조연설 어떤 의미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정치부 기자 출신이죠. 동아일보에. 예. 과거에 저하고 같이 출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제 처음에 제가 정치부 갔을 때 민정당 있잖아요. 민정당. 노태우 총재가 있던 대통령 겸 총재. 그 민정당에 같이 출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그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뭐 식사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과거에. 그런데 그때 이 어떤 그 기자회견문이나 아니면 어제 찬조연설을 보면은 핵심을 그대로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뭐냐 하면은 이거죠. 계엄 심판은 정기 단계지만 괴물 독조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계엄이 어쨌든 그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관련자들이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정리 단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낙연 그 전 총리도 그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적 그 절차, 민주적 회복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적 회복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괴물 독재 국가가 되면서 민주적 회복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더 불안해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지고 뭐 내란 정치 프레임 뭐 이렇게 막 걸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민주적 회복력조차도 다 없어지는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 이거 명쾌하잖아요, 논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의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예, 소장님. 네. 저희 찬조연설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부가해서 이 문제도 한번 해석을 해주시죠. 뭐냐면 저게 이제 TV조선의 찬조연설, TV조선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찬조연설을 한 건데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영상을 자기 유튜브 영상에 올렸어요. TV조선은 당연히 올렸고 새미래민주당에서 올렸어요. 자, 그런데 9시간 전에 제가 어제 오후 6시에 보니까 40만이었고 9시간 전에 52만이었고 지금 보니까 74만이에요. 평소에 이제 새미래민주당의 영상이 몇 명 정도가 보냐?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관련자들의 영상이 한 3,000명, 5,000명, 7,000명. 그래요. 근데 지금 74만 명 보고 있어요. 폭발적 반응.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이른바 이낙연의 이 이른바 전 세계 이 헌법 수호 공표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전 세계인을 향한 공포문이에요. 헌법 수호. 지금 제가 들었던 여태까지의 이낙연이란 인물의 목소리 중에서 톤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조회수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낙연 전 총리마저도. 왜냐하면 목소리가 대체로 뭐 모기 소리 비슷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랬어요. 이낙연입니다. 펜 앤 마이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괴물 독재 국가가 일주일 뒤면 현실이 될지도 모를 공포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의 이낙연 전 총리의 목소리 톤 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요. 이건 뭐냐면 격정사자우를 토한 겁니다. 왜? 뭐냐면은 법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그냥 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30년 더 살고 40년 더 살겠냐, 그냥 내가 목소리 질러서 한 명이라도 더 내 말에 좀 귀 기울이게 하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을 대표하는 간판 정치인인데 TV조선 나오기 시켰어요. 자기는 지금 다 던진 거예요. 지금 다 던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 던지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은 다 던졌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제7공화국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이 사람은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왜? 여러분들 보십시오. 붉은색 넥타이를 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 사람이 누구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줄 수 있는 영향이 뭐냐면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호남 바깥에 호남표가 중요합니다. 이 표가 움직여요. 이낙연의 이 50인만 조회는 저는 곧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100만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슈퍼 따따봉도 여러 개 붙겠죠. 이게 뭐냐면 저는 그냥 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저도 놀랐어요. 늘 이야기할 때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박을 진탕 맞았습니다. 이랬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일주일 뒤에는 현실이 될지도 모를 공포입니다. 제가 들었던 중에서 볼륨이 가장 높아요. 볼륨이 다, 높아요? 자, 이낙연 전 총리 다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두 분께 공통으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토론하니까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상대한테 10초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 이제 연설이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절제된 정제된 단 하나의 단어도 뺄 필요가 없는 그런 연설을 전 들었는데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유권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잖아요. 평론가님, 이 부분에서 저 연설 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선 거 어떤 영향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괴물 국가가 된다. 네. 그리고 그 이재명의 방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기존 여권 안에서 기존 우파 진영에서 나온 거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 이낙연의 입에서 저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처음으로 이 터뜨린 사람이, 그러니까 부각시킨 사람이 바로 이낙연 후보 진영이었어요. 예.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로서는 같은 진영 안에 있었지만은 그때도 이런 비리 의혹이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서 이것이 이제 그 문제를 그 부각을 시켰죠. 그런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장동뿐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는 뭐 백현동, 뭐 정자동, 미래신도시 전부 다 이게 인허가 장사를 하는 의혹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뿐이 아니고 뭐 대북선거이나 다른 혐의들도 있어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 문제,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같은 진영 안에 있던 그 같은 진영 안에서도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당 대표도 지냈잖아요. 그런 인물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그 파급력이 소리인데 미치는 것은 우파가 아니고, 우파는 그 전부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도층이나 아니면 연성 진보층에서도 그런 위험성, 이재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political correctness, 이 PC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여자. 예. 이걸로 가야 됩니다. 없습니다. 왜? 유권자의 반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메시지가 이준석, 이동호로 이어지는 메시지, 그리고 바로 이낙연의 다 이시네요. 이 메시지입니다.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여소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하면 이건 민주당이 반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국민의힘은 여성을 절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성 절반 공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노동운동계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설란영 손 좀 주세요. 설란영 여사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경단녀, 아이논너라고 쉬는 육아휴직 모두 경력으로 쳐주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회사 복귀 1순위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유권자의 절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이 방송 볼 드려야 겁니다. 되겠네요. 예. 예. 아주 좋은 메시지 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예. 오늘 딱 마지막 품위 있게 목소리도 크게 이낙연 전 총리 목소리를 내더니 마지막에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1부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